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요번 주, 다음 주,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검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뉴스원에 나온 기사인데, 그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판 나올 증인을 미리 불러서 검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증거로 못 쓴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상당히 이런 부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검찰이 기존의 관행을 못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관행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검찰이 자기들이 작성한 것의 증거력을 대단히 높게 부여받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법원도 잘못이 있죠. 법원도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해줬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재판을 진행 중인데, 거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을 재판 전에 검찰이 불러다가 그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검찰 권력이 막강한 데에서 증인 불러다가 놓고, 저 사람, 우리가 뭐 원하는 줄 알지? 그렇게 이제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술조서가 이제 재판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저 사람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받아들여갖고, 그리고 유죄가 났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또, 2심 재판부도 그걸 가려내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최종 판단이 나온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재판 진행 중에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인들 신상을 다 파악해갖고 바로 전날 불러다가 어떻게 하든 이제 단도리 채워갖고 압박을 하든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 불려가갖고 배견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그 수단이 많아요. 이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하면은 죄 없는 사람도 사실은 대단히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술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진술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불러다가 압박을 하면은 당연히 직접 재판에 증인을 출두해 갖고, 아니면 참고인이나 아니면 어쨌든 증인을 출두해 갖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만 그렇게 해왔느냐? 경찰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걸 용인한 건 누구냐? 당연히 법원에서 용인을 했던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즉, 증인 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미리 불러서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연히 증거를 쓸 수가 없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늘 믿지 않는 말이 그런 거죠. 검사들이 하는 말,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찰도 증거는 차고 넘다. 웃긴 소리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진술.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사한 대로 기소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를 사실은 진술로 하는 거죠.
거기 진술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시해야 될, 그것을 이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감시해야 될 법원이 여태까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권 침해들이 엄청나게 나타난 거고,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됐고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됐고, 그거를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정관예우, 독판, 뭐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 권력. 그래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그거인 거죠. 지금 상황을. 검찰들은 이걸 지금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마이웨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건, 수사하는 사람들과 기소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본인들이 당당하다고 하면은 관련된 증인 불러갖고 법정에서 직접 묻고 그 진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거에 안 맞게끔 진술을 유도하는 이런 생각이 검찰한테 만연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제 대법원 재판부에서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에 신문할 수 있는 사람 미리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당연히 그 사람을 불러갖고 그 진술조서를 무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동의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증인도 공판 준비 기일에 선정을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합의 안 된 거를 뭐 갑자기 했을 경우는 피고인 쪽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당사자주의를 위반하는 얼마나 많은 재판이 있었습니까? 이거 큰 문제인 거죠. 이제라도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하죠. 뭐 뇌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법률,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사들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정의를 혼자 다 세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슈퍼맨 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서로 협력해야죠. 경찰과 검찰.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 관련해 갖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주가 조작범이 수십억, 수백억 주가 조작을 해서, 이게 뭐 일예로 주가 조작해서 180억 부당이익을 챙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업체인 무슨 이런 이건 뭐 실명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다음에 주가를 뻥튀기 해서 팔아서 18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추징금은 0원입니다. 180억 원 이득을 얻었는데도 형사처벌 좀 받고 땡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왜 그러느냐? 그거를 이익을 말하자면 주가라고 하는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즉 말하자면 언제 팔아야지 이익이 180억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사법제도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재판부는 이런 거예요. 상승한 주식가격 전부를 가짜 정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다른 쪽에서 들은 정보랑 뭐 연결해갖고 그걸 얻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짜 정보도 영향이 있죠. 그럼 얼마를 판정해야 돼? 그러니까 판정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는. 근데 분명히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황당한 건 그런 거예요. 확정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는 건데, 아니 분명히 0에서 100%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다는. 그럼 맞으면은 대략
5, 60% 정도로 치고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산정위원회를 열든 아니면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 뭐하고 하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이게 무죄가 밝혀진 무죄로 되면은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돼요. 추징도 안 되고 무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조작범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도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법이 사각지대가 존재해 갖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는 왜 이걸 검찰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을 주기적으로 개선해 갖고 환수 대상을 늘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대포통장이라든가 주식범죄 이런 것들을. 근데 너무 늦고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가들, 특히 검사들은 형사처벌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뭐 민사적인 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형태의 행정처벌이잖아요. 행정제재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은 이건 대검찰청이나 검사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형태의 독립적인 몰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거죠. 추징 몰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포함해서 독립몰수제도.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독립적으로 청구해갖고 그것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는 건 된 거라도 이건 민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형태의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형사처벌이 되고 그래도 추징이 안 돼갖고 처벌만 좀 받고 나머지 막대한 수익을 그래서 한 몇 년 썼고 나서 100억 벌으면 어떤 놈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 그러면 형사처벌은 별도고 추징은 또 별도로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검찰이 하면 안 되죠. 근데 검찰은 놓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검찰의 문제예요. 왜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들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범죄 수익 겨우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전단 추징법 이렇게 나오니까 겨우 부서 하나 만들어갖고 생색내기 정도고 이건 독립적인 형태의 범죄 수익 환수청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돈이면 돈 아니면 물건이면 물건 문화재면 문화재 아니면 그림 예술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이 아니면 디지털 화폐 같은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존재가 다 존재합니다. 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추징이 아니라 몰수죠. 정확히 추징은 몰수가 안 되는 걸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몰수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검사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검사들이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알지.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범죄가 첨단화되고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하는데 이거를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는데 법사위에서 또 잡고 있는 거죠. 지네들 밥그릇 뺏기려고 할 테니까. 왜 밥그릇이라고 하면요. 정관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범죄자들을 변호해 주려고 그거 추징하는데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할 수 있게 법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특히 검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들이 수임료를 많이 받죠. 별도의 독립적인 걸로 가면은 당연히 수임료를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범죄 수익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이거에 연관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지키고 그 범죄 수익을
국가로 환수하고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를 결국은 지금 있는 소위 말하는 알량한 소수의 권력을 가진 법률가들이라든가 권력 집단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주 공정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검사들은 생색만 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독립범죄수사 환수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법률가들이 있고 또 다양한 추적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건 진짜 금융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죠. 맞게끔 되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검찰을 경유하라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건. 별도의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장주의 위배된다고 또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법원의 심판을 받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독립적인 환수청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불공정 거래부터 시작해서 별별 엄청난 이 범죄 수익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옛날에 꼰대 마인드, 옛날에 그 법률적인 걸로 어떻게 이걸 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범죄 수익의 존재와 규모를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검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야죠. 검사는 그냥 기소만 하세요. 에? 왜 쓸데없이 모르는 걸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불공정 거래는 갈수록 첨단 다양화되고 있어서 형사제재와 더불어 이익을 적시 환수하고 증거적 성격을 지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미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어요. 안 해서 문제죠. 자, 조금 황당한 것을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 정범식 씨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냐? 자살이 많은 이유는 실제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고 실제로는 타살인데 수사하기 귀찮고 또 이걸 산업재해 사고사로 하면은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다 자살로 쳐. 거기에 수사기관, 특히 경찰, 노동청, 검찰이 다 짜웅을 먹어서 거기다 예전엔 또 법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 많아.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자살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이 기업체 내의 자살, 또 군대 내의 자살. 생각해보세요. 군대 내에서 자살했다고 오는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화장한 뼈가루밖에 안 와요. 어떤 새끼가 오발해갖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나면 그 부대 지휘관 목이 날아가니까 자살했다고. 없는 애인도 만들어냅니다. 왜 자살했어? 애인한테 헤어져갖고. 왜 애인 없는데? 애인이 있어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거 애인이 아니라 신병비가. 이따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지만은 정범씨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산업재해사인데 가정 불화로 자살했대. 무슨 자살을 해? 그래서 경향신문에 그런 게 났죠. 산업재해의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 심각한 제도상의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일터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사망을 하면은 회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다쳐갖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게 되면은 문제는 이거 자체는 국가가 바로 죽은 경우 국가가 하는데 노동부가 하는 거죠. 노동부의 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민간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사고 경위 원인, 재발 방지 계획을 1개월 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노동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유족들이 보자고 하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노동청 놈들은 거꾸로 노동자의 이익을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줄 수 있. 그 법인을, 그 회사를 보호하는 거죠. 그 쓸모 없습니다, 노동청이. 우리나라에 이런 산재 사망 사고 많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사실은 노동청의 공무원놈들이 사실 흔히 말하는 노동청에 있는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는 거죠. 수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그 중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경찰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산업 사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사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도는 바뀌어야 되죠. 즉 회사에서 일터에서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인을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회사가 열악해서 그 못하면 국가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거기서 바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앓다가 그러니까 치료받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근데 문제가 바로 거기죠. 왜 죽었는지를 감추는 이유는 합당한 보상을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즉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 그럼 당연하게도 공개를 해야죠. 근데 공개를 막는 이유는 회사의 특히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서 어떤 노동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반도체 세척 과정을 했는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를 이렇게 공개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이건 기업의 비밀, 업무 비밀. 네? 그것이 유출되면은 경쟁사한테 위험하다. 이런 식이죠. 아니 그러면 누가 다 공개하라 그래? 그 사람한테, 가족들한테는 공개하라. 그리고 비밀 엄수 각서 쓰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의 그 보상의 범위에서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많이 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업장에 일할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기 싫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도 높고 자살도 높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재벌 중심, 반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공인노무사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산업재해 조사표가 본인과 유가족 누구에도 보지 못하는데 국가에 귀속됐고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선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동의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미국 CIA의 기밀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알량한 기업의 이익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이런 사건은 어떻습니까? 소방관이 있는데 이런 거죠. 취한 놈이 있는데 이게 뭐 치료하려고 하니까 소방관을 때린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욕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다가
이 만취 상태에 있던 취객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치육주. 그래서 그 사람이 소방관을 고소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몸에 신체 접촉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플러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자구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 노조가 있고 소방관 노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조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리고 기금도 마련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혼자 다 해야 돼. 그러면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럴 경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법의 규정이 모호하면은 공동위원회를 만들든, 안 되면은 경찰 노조, 소방관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민사적으로 대응하게끔, 그럼 본인은 그래서 안심하게 일하게 하게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취객 이렇게 다루는 거를 겁내하고 소방관들이 이 겁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도가 안 돼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항상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술 처먹고 쌩지랄하는 놈들, 물론 경찰이거나 소방관이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대응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술 취해갖고 난동 부리는 애가 내가 지금 구호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하려고 했다. 그럼 가만 놔둬야 됩니까? 어느 정도 방어해야 돼. 어디까지 방어를 해서 방어하다 생긴 이런 상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보상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그 주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그게 없으면 경찰 노조나 소방관 노조를 허용해 주든가. 아직 지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재판에 직접 가게 하는 것도 참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커뮤니티에 옛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빨갱이라 짓밟고 자술서 프락치 강요 죽주문에서 한 지옥. 전두환이가 지금 저기 12.12 맞아갖고 저기 짜장면 집에서 저기 고급 정식 처먹고 재판에도 안 나가고 알츠하이머인 척 흉내내고 재판도 안 나가는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 피해자들은 기가 막히죠. 녹화사업 녹화공작이라고. 근데 유시민 씨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하죠. 강제징집입니다. 강제징집이란 건 1980년대 초반, 82년, 3년, 4년 뭐 이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경우는 83년도경에 경찰에 영장도 없이 그냥 끌려갔어요. 거기서 고문을 받았어요.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고 막 엄청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강제로 지장을 찍었어요. 징집 영장에. 그러니까 자원 입대 영장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 강제로. 군대 가서 또 왕따가 돼갖고, 그 다음에 바로 보안사로 배석이 바뀌죠. 왜 보안사로 바뀝니까? 자기가 지금 다니는 학교, 이 사람은 대구에 있는 뭐 대학인데 거기 가서 프락치 활동하라고, 휴가증 끌어주면서. 그러니까 딱 가면은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너 어떻게 왔어? 그러면 근데 군대 갔는데 휴가 나왔어. 뭐 이렇게.
그럼 같이 술 먹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학내에서 정보 보고서 쓰게 하고. 이게 녹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제 정권 입장, 당시 안기부 같은 데서 정보 경찰들은 효과적인 프락치 이들을 확보하고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이런 어떤 학생운동 전력자들도 제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유시민 씨도 그랬고, 지금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뭐 이강택 지금 교통부 사장도 아마 그랬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녹화사업 공작 주요 피해자 명단이라고. 주로 83년도쯤에 주로 집중돼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갑자기 조사할 게 있다고 데려갔다가 두들겨 팬 다음에 징집연장 사인하고 바로 가서 군인을 만든 다음에 보안사로 배석이 보안사령으로 바뀐 다음에 거기서 프락치 활동. 그래서 사실 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7학번이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학교에 군대 갔다고 하는 애가 와 있어요. 군대 갔죠. 근데 애가 좀 이상해. 그러면 녹화 공작의 핵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데 그러니까 83년도에는 직접 대학생을 녹화 공작을 해갖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87년 이후에는 알려져 갖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도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소위 말하는 양아치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두들겨 팬 다음에 너 학교 근처에 가갖고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제 말하자면 군대로 끌려온 거죠. 그냥 똑같이 이때는 대학생을 아니죠. 이 가짜 대학생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돌아다녀서 중요한 거 있으면 다 전화 아니 저기 보고서 올리기가 보고서라고 하겠다. 보고서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프락치로 잡혀갖고 두들겨 맞은 애도 많고 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돌아다닌 애들도 많고 그냥 난장판이었죠. 그게 이제 87년, 88년, 89년도 물론 지금 여기 한겨레 신문에 하는 녹화 공작은 83년 그때쯤에 벌어졌던 대학생 중심으로 한 강제 징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는 87년 이후 그때쯤이면은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찰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때 동네에 하는 좀도둑들 하는 것 집 나온 청소년애들 대충 한 18, 9줄 되니까 걔들 잡아다가 그러니까 두들겨 패갖고 점도둑질 하는 애들 너 밥 사주고 너 이거 없애줄 테니까 대학교 한번 쑥 돌아가고 와.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럼 어차피 걔네들도 군대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 제가 본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녹화 공작과 연관이 되면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과 정보경찰, 정보기관들이 한 나쁜 짓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국가에 대한 사과라든가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어쨌든 좀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기사들을 많이 실하고 상당히 좀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마무리하려면 진실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옛날 기억도 많이 나네요.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